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강의를 맡게 된 박갑수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강의장을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시간 동안 지금 이후 이 침체기라는 부동산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에 따른 또 입지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알고는 계시니까 오셨으리라 생각되고, 제 여권 사진입니다. 안경을 벗었는데 괜찮지 않습니까? 반응들이 되게 썰렁하네요. 시작부터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는 정비사업 전체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내용들 살짝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핵심 지역, 그리고 분당 일산 이런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알아야 방향성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차원에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선 재건축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그런 정책적인 순서 말씀드리면 안전진단입니다. 안전진단은 이미 발표가 났는데 어떻게 났는가 하면 바로 밑에 있는 구조 안전성 비율을 30%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333-1로 갔습니다. 자, 종전이라 하면 2018년 3월 5일 이전에는 이 구조 안전성 비율이 20%, 그다음에 주거 환경이 40%였어요. 근데 결론은 지금은 이것을 20대 40이 아니라 30대 30으로 바꾼 것이 정부 안의 최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조합원 지향도 금지라는 게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 이런 내용들이죠.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나면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을 못하면, 그 다음에 착공을 했는데 3년 내 완공을 못한다. 어디입니까? 둔촌 주공이 조만간 이제 다가오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상속 경매, 해외 이주, 뭐 지방으로 직장을 옮긴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더라도 예외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서 물건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지들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된다. 역시 이것도 없어져야 될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는 게 정답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불황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관심사입니다. 재건축에서 재초안이라고 하는 재건축 부담금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이런 계산 산식하에 산정이 되게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개선이 됐다는 거죠. 물론 저는 원칙적으로 폐지론자입니다. 제가 2017년 4월에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가장 먼저 주장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면 앞으로 신도시 공급은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다. 자, 17년 4월에 2기 신도시가 마무리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끝나면 3기 신도시 입주까지 공백기가 너무 길다라는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그때는 3기 신도시가 없어서 공급이 절대 부족 시대에 들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안 됐죠. 자, 그래서 서울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는 올해 분양이 끝난 아파트 중에서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올해 이제 22,000가구, 내년에 24,000가구, 24년도 24,000까지는 2만 가구대니까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4, 5만 가구가 돼야 되는 거고, 지난 10년간 3.6만 호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24,000가구도 더없이 부족한 물량인데, 25년도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2,000가구 수준입니다. 시간이 잠깐 오류가 있었네요. 자, 내년이 24,000가구고요. 24년도가 12,000가구에 불과해요. 서울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24년도에는 12,000가구니까 역대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최저 수준이다. 2만 가구 밑으로 떨어진 최악의 시간이 24년도에 돌아온다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한다면 종전의 이런 공급 부족이 더 큰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잠재돼 있어요. 지금은 공급 부족이라는 이런 이슈가 수면 밑으로 내려갔지만 이게 다시 부각이 된다면 더 큰 상승 자극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잠재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빨리 재건축 재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바뀐 내용들이니까 재건축 부담금 어떻게 바뀌었나, 거의 이거는 뭐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억 원 이하는 면제입니다. 이제 초과액 1억 원 이하는 면제, 부과 구간은 7천만 원 단위로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3억 8천 초과는 무려 이제 50%를 내야 되는 이런 거로 바뀌었다. 자, 중요한 거는 부과 개시 시작 시점을 추진위원회부터 계산을 시작해서 준공 때까지였는데 이게 10년이 넘어가면 준공 때부터 10년을 소급하는 개념인데 조합 설립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조합을 최근에 설립한 그런 단지는 시작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령 압구정현대라든지 뭐 용산에 있는 신동 아파트 이런 데는 21년도 조합이 설립됐잖아요. 시작 가격이 공시 가격이 이미 좀 높게 돼 있어요. 이런 데는 차익이 많이 안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지들은 이걸 보고 충분히 추진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1주택자인데 1주택자는 이 장기 보유자 감면 제도를 만들어 놓긴 했어요. 10년 이상 보유하면 50%, 6년 이상 10%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저거는 사실은 너무 미흡합니다. 1주택자는 사실상 재건축 부담금은 면제를 해야 돼요. 면제. 왜 그렇습니까? 자, 1주택자가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죠? 낡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자, 건너편에 음마 아파트, 낡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새 아파트로 바뀐다고 내가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집이 두 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개발 이익을 환수 당하느냐? 한마디로 맞지가 않습니다. 누가 비교해서? 재개발과 비교해서. 자, 그래서 그냥 가령 비교해 보겠습니다. 20억을 들고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샀다, 그죠?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재건축 부담금. 그런데 재개발 단독주택을 20억 주고 샀다, 전혀 상관이 없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새 아파트를 20억 주고 샀다. 이 세 명을 똑같이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형평성에서 억울한 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는 20억짜리를 산 결과 가령 뭐 금액을 한 3억 정도 냈다고 치면 이게 어느 정도의 불이익이냐면 3억을 냈으면 필요 경비로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를 받아요. 그런데 1주택자가 10년을 보유하면 어차피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보유 거주했으면 받기 때문에 10억이 남았다 한들, 자, 20억짜리가 30억이 돼서 10억이 남았다 한들 1주택자는 양도세가 한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3천만 원. 자, 그런데 3억을 따로 냈어요. 그러면 이걸 공제를 받아. 양도세 계산할 때 개발 비용으로 공제를 받아요. 그러면 양도세 3천만 원이 얼마로 줄까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줄어요. 그죠? 워낙 공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를 내는 거예요? 그죠? 2천만 원에다가 3억 내야 되니까 3억 2천을 내야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엄청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 두 번째, 재개발 단독주택 산 사람은 전혀 안 내는 거죠. 그냥 양도세 3천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세 번째, 신축 아파트 똑같습니다. 자, 1주택자는 다주택자인 재건축 아파트 산 사람과 비교해서도 또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는 세율 자체가 일반 세율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훨씬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3억을 가지고 필요 경비로 공제받으면 1억 원 이상 세금이 줄어들어요. 다주택자는 개발 비용으로 공제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1주택자는 유지하려면 50%가 아니라 최소 80%까지는 높여야 된다라는 게 최소한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1주택자에게 불리한 개선 방안이다. 사실은 폐지가 마땅한데 유지하려면 다시 한번 재검토가 절실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제가 계속 폐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다소 좀 시간을 길게 잡아서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보게 되면 안전진단은 재건축 단계의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3331로 바뀌었단 말이죠.
자, 요거를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저 효과는 뭐냐면 맨 밑에 줄에 보면 있어요. 자, 18년 3월 5일 이후에 완료 단지가 46개가 있었는데 25개가 유지보수는 재건축 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 55점 초과니까 56점부터 저거는 통과하려면 점수를 낮게 맞아야 돼요. 낮게. 우리하고 계산하는 거 달라요. 낮게 맞아야 통과하는 거예요. 재건축. 자, 56점을 받으면 재건축 불가예요. 재건축 불가. 그런데 저 상태에서 종전에 바뀌기 전 상태에서 46개 단지 중에 25개가 재건축에서 탈락했다라는 거고, 이거를 3331로 바꾸면 11개만 탈락한다,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감탄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 또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3월 이전 수준으로 50%짜리가 30%가 아닌 20%로 다시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그 10%는 여기 주거환경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렇게 바꿔본들 그대로 또 46개 중에 11개는 탈락을 하는 거예요. 거의 4분의 1이 탈락을 한단 말이죠. 4분의 1이. 재건축 안전단을 4분의 1이 탈락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바꿔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30년 이상 다 된 노후주택이 4분의 1은 또 탈락을 하게 생긴 거예요. 이거는 미흡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은 물론 재건축, 재개발 같이 지정을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이 그래도 사업 초기 단지에는 조금 가기 때문에 기대치가 살짝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는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관건은 이거죠. 계속 기존 방식대로 가서 뭐 7, 8년, 10년 후에 입주할 거냐, 조금 당겨서 신통을 통해서 5, 6년, 6, 7년 안에 입주를 할 거냐, 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급적 사업 초기 단지는 신통 계획을 최소한 검토는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서울에서 입주하는 물량의 80%는 재건축 재개발이 차지하는데, 이 물량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절대 공급 부족 시대에 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3기 신도시가 입주하게 되면 수도권의 공급이 완전히 평정이 되고 공급 과잉으로 완전 게임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절대 부족하여 누구 코에 붙일 것도 아닌 정도의 물량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2기 신도시가 입주하던 거의 올해 지난해까지 대략적으로 2기 신도시는 수도권에 61만 호 정도가 입주했어요. 61만 호. 2기 신도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판교가 됐던 광교가 됐던 위례가 됐던 이런 2기 신도시가 61만 호예요. 수도권에. 그런데 3기 신도시는 김포에 발표된 4만 6천 가구 빼고 35만 호, 그거 포함하면 40만 호 이 정도란 말이죠. 자, 근데 2기 신도시가 입주하던 이 시절에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의 그런 공공택지가 있었어요. 다름 아닌 보금자리 주택지구, MB가 시작한 서울 주변에 그린벨트를 개발한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32만 호를 기획하다가 최종적으로 취소가 2군데 정도 대표적으로 됐어요. 어디입니까? 광명시흥과 하남 간북지구가 취소되면서 최종 21만 호가 입주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서울에서 절실하게 공공택지가 같은 기간에 61만 호와 21만 호, 82만 호가 입주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이제 이것들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남은 공공택지는 3기 신도시밖에 없어요. 그것도 입주가 6, 7년 후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 안에는 절대적인 물량 공백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3기 신도시 물량이 방금 얘기한 대로 40만 호가량에 불과하다는 것은 2기 신도시와 보금자리 주택의 절반밖에 안 되는 물량이에요. 절반밖에. 그래서 그 3기 신도시가 공급된다 한들 수도권의 공급난은 해결되지 않아요. 더 절대적인 문제는 서울의 문제는 서울에서 해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3기 신도시가 물론 서울에서 가까운 곳도 있지만 이렇게 먼 외곽, 화성의 봉담이나 진안이라든지 인천 구월이라든지 이런 외곽 지역에 있는
삼기 신도시는 서울 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갈 일도 없거니와 나는 서울에 살고 싶다는 이런 수요를 감안하면 서울의 문제는 서울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20년 기준으로 95%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그 전년도보다 1%가 오히려 줄은 결과예요. 그래서 이 서울의 공급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챙겨봐야 될 아주 핵심 변수라고 할 수 있으니까 꼭 이 흐름을 체크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임대주택은 나름대로 그래도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도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있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건축 재개발 이 순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안전진단이 이루어지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요. 이제 정비사업 하라 이거죠. 안전진단 통과했으니까 정비구역 지정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요. 추진위원회 다음이 이제 뭐예요?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조합 설립은 전체 구성원의 4분의 3이 찬성해야 되고 동별로는 2분의 1이 찬성해야 돼. 동별로는 2분의 1. 한 동에서는 절반이 50%, 그죠? 전체로 따지면 75%, 4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조합이 설립됩니다. 자, 그런데 건너편에 있는 음마는 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음마 옆에 있고 미도가 옆에 있고 건너편에 쌍용이 있으니까 아주 핵심 단지들이잖아요. 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음마는 지금 현재 조합이 아직 설립이 안 된 상태예요. 추진위원회 상태, 그죠? 그 조합이 설립되려면 음마가 75% 찬성을 받아야 되고, 그죠? 동별로는 2분의 1 동일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문제는 상가예요. 상가. 음마 여기 오시면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상가가 개수를 제가 가서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까 한 500개 정도 된다고. 500개의 절반이 찬성을 해야 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음마가 조합 설립까지 잘 갈 거냐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조합 설립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자, 조합이 설립된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 인가예요. 사업시행 인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건축 허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업시행 인가, 그 다음 조합에서 사업시행 인가까지는 아주 빠르면 1년인데 1년에 물리적으로 거의 되는 단계는 별로 없어. 1년 반 2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사업시행 인가에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종전 자산의 정산 배분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되면 거의 사실상 이제는 사업 직전 철거, 착공 이렇게만 가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공까지는 공사 기간은 통상 3년 36개월. 그래서 수천 가구 넘을 경우는 거기다 4개월 더해요. 3년 4개월 공사 기간 걸려요. 둔촌중공 같은 경우 가령 40개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수백 가구 작은 단지들은 2년 반 30개월 정도 이 정도의 공사 기간 후에 입주를 하게 되고 이제 청산하게 되는, 이게 정비 사업의 흐름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하에서 이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재개발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다. 그러면 재개발은 언제 사야 되는 거냐? 사업시행 인가를 통과한 단지를 사면 제일 좋은 거죠. 지금 어디가 그렇게 해당이 됩니까? 거의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 지금 이제 건축 심의를 하고 있으니 빠르면 내년 정도에 성수 전략정비 구역이 사업시행 인가에 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어디가 괜찮은 지역이 되겠습니까? 노량진 같은 경우, 물론 일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통과했습니다만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시기에 딱 몰려져 있기 때문에 노량진이 1, 2년 안에 분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지들을 관심을 갖게 되면 이 앞단의 그런 불확실성 기간이 충분히 좀 해소되면서 앞으로 입주까지 비교적 뭐 6, 7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하나 있어요. 재당첨 제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마찬가지인데 조합원이 됐건 분양으로 당첨이 됐건 한 번 했으면 5년 내에 재당첨 안 된다. 요겁니다. 요것도 참고로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어차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 그다음에 이제 공급 대책인데 이거는 뭐 전체적인 원론적인 거니까 여기서 크게 시간을 끌 필요는 없고 이미 이제 세부적인 건 말씀을 드렸으니 이런 큰 흐름으로 갑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도심 복합 사업을 갑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개선한다는 얘기죠. 자, 요거 한번 이제 보면서 시장의 방향을 우리가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 2, 3, 4번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공급 부족 유동성 저금리라는, 여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6번이 발생을 했고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추경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시장은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해졌냐면, 너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급등에 따른 부담감, 피로감이 자리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정부가 작년 7월을 기점으로 바로 다름 아닌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출 규제는 DTI 체계에서 DSR로 넘어갔다. DTI Debt to Income에서 DSR Debt Service Ratio DSR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갖게 되는데, 우리 오신 분들은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이게 DTI가 뭐고 DSR이 뭐고 엄청나게 천양지차입니다. DSR로 되면서 거의 지금의 대출 규제는 2배 정도 강화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DTI는 60%였다. 60%. 이 DTI는 주택담보대출은 원금하고 이자를 소득 대비 상환으로 계산할 때, 기타 대출, 신용대출은 이자만 편입해서 소득 대비 비율을 계산해요. 1년간에 상환하는 금액을. 자, 그런데 DSR은 주담대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의 원금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신용대출의 만기를 뭐 10년, 7년, 지금 5년까지 당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원금을 포함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액은 절대적으로 준다. 자, 더군다나 DSR의 비율이 은행권이 40%예요. 자, DTI 때는 60%였는데 비율도 20%가 줄었어.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신용대출도 원금까지 같이 계산하기 때문에 DTI 60%보다 DSR 40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자리하고 있어. 그래서 결론은 DSR을 풀어야 됩니다. 최소 같은 DTI 60으로 놔도 DSR이 불리한 건데 최소 60으로라도 올려야 되고, 청년층에게는 70%까지라도 올려줘야 된다. 그래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비슷하다. 왜 그러냐면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방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존의 수요자,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수요자들이 방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거를 정부가 완화해야 됩니다. 이거죠. 자, 대출 금리. 자, 대출은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1,870조 정도 돼요. 가계 신용이. 그중에 1,000조 원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자, 1,000조 원 중에서 4분의 3, 750조는 은행에서 나간 거고 나머지는 비은행권에서 250조 나간 거예요. 자, 이거는 은행권의 750조의 금리 추이예요. 10월 말 기준으로 4.82%가 됐는데 4.82%. 이거는 12월 달, 이번 달이죠. 이제 10월이니까 이번 달이 되면 5%는 당연히 넘을 우려가 있고, 5%를 넘게 되면 과거 10년 전으로 이렇게 소급을 해야 돼요. 10년 전으로. 이 10년 전은 하우스 푸어 시절입니다. 하우스 푸어 시절에 금리가 5에서 7%라는 거죠. 5에서 7%. 이렇게 되면 저 금리는 비은행권은 1% 높고 신용대출은 2, 3%가 더 높아요. 이게 5%면 신용대출은 그냥 간단하게 7, 8%인 거예요. 7, 8%. 그 결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같은 하우스 푸어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이제 뭐 간단하게 하우스 푸어라고 또 하긴 뭐하니까 영끌족이 나타나는, 영끌족. 이런 영끌족이 대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이때는 신용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마이너스 통장이든 받아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추가 신용대출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에 대응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우려가 생긴 시점이다 라고 보시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뭐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완화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금리 전망이 사실상은 부동산 시장 전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지금 현재 3.25에서 적으면 0.25, 많으면 0.5 정도는 올라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점 이후에. 물론 이제 끝이 보인다는 건 다행스러운 얘기죠. 어제 이제 미국이 0.5만 올리면서 0.75에서 이제 0.5로 이제 단계가 낮아지고 앞으로는 뭐 한 0.25 정도의 스텝으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이제 금리의 끝은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오른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여전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년 초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금리의 영향은 이 변동금리가 또 전체 대출의 4분의 3이에요. 변동금리가. 그러면 변동금리는 3개월 주기, 6개월 주기, 뭐 1년 주기 있는데 자 보통 3, 6개월 주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3개월, 6개월까지 갈 수 있다. 이 금리 인상의 영향은.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초까지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면 그 영향력은 6개월 정도. 그러면 여름까지 영향력을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름 이후에는 금리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아주 커지는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추가 상승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횡보할 확률이 있다. 횡보. 자, 통상적으로 과거 10년 전에는 횡보가 몇 달 정도 됐냐면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정도. 자, 6개월 정도 되면 시장에서 약간의 반등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시장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은 그거는 다시 돌아와서 뭐가 없을 때 가능한 거냐면 경제 침체가 없을 때의 그런 일반적인 상황을 예상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는 하락, 하반기는 저점에서 횡보. 그러면 24년도부터는 반등의 여지, 이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소 좀 희망적인 그런 분석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경제 침체에 이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서 경제 침체가 이어질 경우 그 기간은 1년 정도 더 미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시장의 흐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경제 팬더멘털은 좀 괜찮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침체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쭉 내년 1년, 2년 정도의 흐름을 우리가 예상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시장의 영향 요인과 흐름과 달리 우리가 또 전통적으로 제가 2016년 GTX 시공초월 특급호재라는 강의를 가지고 이 조선일보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철도와 부동산의 상관관계를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최초로 강의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물론 재테크쇼가 아니라 부동산 트렌드쇼에서.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GTX는 우리가 엄청나게 각광을 했지만 약간 이제 지금 그 기대치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가고 있습니다. 24년, 28년, 30년 이런 주기로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재건축이나 여러 가지 감안한다면 우리가 완공 시점에는 이런 그 GTX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같이 반영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이것도 미리 쭉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점검을 해보게 되면 빨간선 A 노선은 파주 운정에서 일산 킨텍스 대곡 그다음에 이제 고양 여기 새로 동그라미 쳐놓은 고양 창릉이에요. 창릉 신도시 연신내 서울역 여기에 바로 있는 삼성역 수소에 가면 이미 그 SRT가 있지 않습니까? 자, GTX는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GTX는 뭐의 약자냐면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 자, GTX 맨날 말로만 하지만 이제 또 한 번은 우리가 원어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SRT는 뭐의 약자냐면 그레이트하고 좀 느낌이 비슷해요. 그레이트. S는 뭘까요? 그러면 슈퍼 래피드 트레인. 별거 아니죠? 예, 그래도 알고 있으면 괜찮아 보이잖아요. SRT가 이미 여기서부터는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0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0만 만들면. 그래서 화성 동탄에 이르게 됩니다. 화성 동탄. 물론 이제 여기서 윤석열 정부가 연장을 해서 평택까지 내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점검을 하게 되면 이 일산 쪽에서는 여전히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 대곡역에 몇 정거장 만에 갈 거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곡역에. 왜 그러냐면 기존의 일산 신도시에서는 이 GTX를 활용하기 위해서 킨텍스로 가는 게 아니라 기존의 3호선과 경의중앙선을 통해서 이
대곡에 오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 대곡역 접근성이 어떤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마두 같은 데가 상당히 괜찮을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대곡역에서 원래 내년 초에 한 달 후에 개통이 예정됐다가 열차를 만들지 못해서 늦춰진다고 지금 소문이 나고 있는 다름 아닌 소사 대곡선이 있어요. 부천 소사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바로 밑에가 소사예요. 이 소사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원종 김포공항 넘어서 바로 이 대곡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소사 대곡선이 원래는 다음 달에 개통하기로 했는데 몇 달 늦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올해 내년에 개통된다면 이 일산에서 김포공항까지 그냥 바로 10분 만에 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거꾸로 얘기해서 이 부천 종합운동장 이쪽에서 이 김포공항 가는 이런 그 남북선, 결국은 이게 서해선입니다. 서해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홍성까지 갑니다. 홍성까지. 그래서 이 라인이 이쪽에 그 대구까지도 연결되면서 물론 이제 일산역까지 연계됩니다. 이렇게 연계되면서 이 그 강 이쪽 일산 쪽에 강북과 강남의 연결성이 좋아지는 이런 지역이 이제 일산이 된다,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지금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뭐 판교야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여기 용인 구성이에요. 용인 구성. 그래서 용인 구성도 이제는 우리가 용인하면 좀 멀어 보이는 그런 느낌에서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니까 잠깐 체크해 봅니다. 자, 용인 구성에서 바로 밑에 한정거장 밑에 신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신갈. 이런 데서의 접근성도 이제는 바로 분당선 통해서 두세 정거장 올라가게 되면 바로 판교 성남역 지나서 수서 삼성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10분 만에 삼성역에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게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인 구성역에서 기존의 분당선을 통해서 한두 정거장 갈 수 있는, 두세 정거장 갈 수 있는 이런 자리들도 이제는 좀 달리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동탄은 삼성까지 도착하는데 16, 17분이면 와요. 동탄도 이제는. 그리고 이제 가장 작년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었던 데가 세 군데 있어요. 서울에서 수도권 주변에서 인천이 있고, 인천 연수구, 송도가 있고, 송도. 자, 그다음에 시흥시가 있고, 근소한 차이로 1등을 한 곳이 있어요. 다름 아닌 이 동탄 밑에 오산이에요. 오산의 철도가 분당선이 여기 기흥에서 이렇게 수원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직선화해서 내립니다. 직선화해서 내리면 오산이 종점이 되는데, 그러면 근데 오산에서는 두세 정거장 만에 동탄에 온다는 거예요. 동탄에 오게 되면 동탄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17분 만에 온다면, 뭐 화성 동탄만 온다면 오산 사람들은 20분대에 삼성역에 도착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GTX가 가져올 것은 그 해당 역뿐만 아니라 그 역에서 연결되는 두세 정거장 주변 지역의 가치도 반드시 체크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GTX B 노선은 이 동서간철도입니다. 동서간철도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서 시청, 부평에 쭉 연결합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은 바로 배후가 이제 중동 상동이지 않습니까? 예, 중동 상동.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소사 대곡선, 이 남북선을 가지고 보게 되면 여차하면 김포공항에서 원종동에서 살짝 내려와서 한두 정거장 만에 여기서 타고 가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역으로 얘기하면 소사나 여기 시흥에서 바로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주변에 십자가로 크로스가 되면서 그런 가치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로 해석을 해서 꼭 챙겨봐야 됩니다. 동쪽으로 가면 서울을 벗어나기 직전에 이게 망우라고 써 있는데 이건 살짝 수정합니다. 상봉역으로 수정합니다. 상봉역은 이제 7호선과 만나잖아요. 상봉역과 망우역 사이에 GTX 역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이 7호선을 타고 바로 이렇게 강남으로 이쪽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별내나 요 동그라미 쳐놓은 데는 남양주 왕숙역이 되겠어요. 왕숙에서 평내, 우평, 마석 이런 사람들이 상봉역에 와서 바로 7호선을 타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거나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청량리에 오면 바로 GTX-C를 타고 왕십리, 삼성역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분석을 해서 환승센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남북선이 GTX C 노선 되겠습니다. 양주 덕정에서 의정부, 우리가 뭐 이런 지역의 가치야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건 뭐 당연하지만 서울 안에 들어와서 창동과 광운대가 있는데 꼭 중저가로 봐야 될 지역은 광운대입니다. 광운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요. 이 광운대역이. 이 광운대역을 굳이 얘기하면 지금 이미 경춘선과 1호선이 다니고 있잖아요. 이 광운대역에서 만약에 GTX를 타고 강남에 가겠다고 하면 딱 몇 정거장입니까? 청량리, 왕십리, 삼성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분 만에 광운대에서 삼성역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우리가 이제 뭐 수원까지 갑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자세하게는 좀 설명 못 드리니까 안산의 상록수역은 한번 꼭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안산의 상록수는 이 금정에서부터 수원까지가 원래 주력인데 여기는 하루에 120번 중에 3분의 2 정도가 일리 다닌다고 하면 하루에 한 3, 40번 정도는 이 상록수로 간다. 4호선 따라서. 상록수 안산에서 접근성이 삼성역 20분이다.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GTX가 그 주변까지 확대되면서 서울 수도권의 판세를 바꿔놓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택시장 측면에서는 분산 효과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상권이나 상가 빌딩, 예를 들면 수익형 부동산 아니면 문화 측면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서울로 가는 빨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이 상권에서 상가에서는 주의가 필요해요. 문화적인 그런 뭐 간단하게 연극 영화가 됐던 이런 뭐 미술이 됐던 이런 문화적인 것은 다 서울로 흡수될 확률이 높아. 상권에서, 쇼핑에서, 병원에서 다 흡수될 확률이 높고 주택시장의 분산 효과는 있다. 자, 그래서 상권이 오히려 수도권 이런 지역의 상권이 문화가 취약해질 수 있는 측면은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수도권의 철도는 2030년까지 저기가 다 채워집니다. 저거를 겨냥해서 우리가 수도권 시장의 판세를 예측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수도권의 발전축은 어디다? 간단하게 하나만 또 찍으면 이 동북쪽 구리 남양주와 서남 쪽입니다. 간단하게 광명과 시흥과 안산의 미래 가치가 이 철도가 개통되는 순간 급격하게 입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리 다시 한번 광명, 시흥, 안산의 자리가 이제는 차원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리 남양주, 구리는 한마디만 드리면 원래 내년도 9월에 지하철 8호선이 암사에서 별내까지 연결이 될 예정이었는데 요게 또 약간 또 우리나라에 고질병 있잖아요. 철도가 제때 개통이 안 한다. 원래는 23년 9월이었는데 내년 9월이었는데 이게 또 몇 달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찌됐건 이게 개통이 되면 이 구리 쪽, 별내 쪽 이쪽은 서울의 26번째 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 저점 언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하반기 정도 예측된다. 내년도 저점은 하반기 정도 예측된다. 그럼 어디는 자기의 관심 단지를 꼭 정해야 되고요. 정해야 돼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청년층 같으면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을 반드시 뭐 9억 원, 물론 생초자는 이제 금액 상관 없으니까 최대 6억 원까지 이런 그 자금 우리가 자금 상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좀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관심 단지에 대한 모니터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무주택자는 지금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더 떠지라고 고사만 드릴 게 아니라 올라가는 데 가서 맨날 추격 매수할 게 아니라 떨어져서 바닥에서 길 때, 옆으로 일자로 갈 때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제가 2011년, 12년, 13년 무지무지 제가 10년 전에 매수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으나 10명 중에 1명 살까 말까 이랬잖아요. 그죠? 예. 10년 전부터 강의를 들으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때 압구정 35평은 10억, 11억에 불과했고 지금은 이제 4배 올랐잖아요. 그죠?
잠실 5단지도 9억밖에 안 했어요. 9억. 14년도에 마포의 새 아파트는 15년도 1월까지도 제가 강출했는데 그때도 안 산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7억 천에서 7억 천. 지금 이제 3배 올랐잖아요. 물론 이제 떨어지겠지만 어찌 됐건 그런 바닥권에서 사야지 되는 거지. 나중에 올라갈 때 가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충분히 이 저점에서 사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들이 안 산다고 나도 같이 안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를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늘 얘기하지만 반발짝 정도는 빨리 가서 움직이는 게 좋겠다는 게 무주택자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전세난은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는 뭐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러나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언제까지 전세가 안정될 거냐 장담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면 전세는 말이죠 꼭 살아야 되는 건데 아까 얘기했던 입주 물량이 부족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내년 하반기 넘어가면 매수를 보류한 세입자들이 계속 쌓이게 돼서 전월세에 머물게 되는데 이런 수급 불균형이 입주 물량 부족이 매매에는 당장 영향을 못 미치지만 전세 가격에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아지는 게 내년 하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리만 사태 이후 금융위기 때도 매매는 바닥을 깔 때 전세는 2009년 7월부터 갑자기 고공상승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도 상기하게 되면 더군다나 그때보다 지금은 입주 물량이 절대 부족 시대에 들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난은 이거는 계속 전세에 머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무주택자는 지금 전세값 싸니까 전세 계속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자칫하면 영원히 전세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가 안주하기 시작하면 전세 싼데 계속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그죠? 뭐 현실적인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자, 1주택자는 평수 늘리기를 해볼 필요도 있고 지역을 갈아타기를 해볼 수도 있어요. 1주택자는 그러면 내 거를 비싸게 팔고 딴 데 가서 싸게 사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 내 거 싸게 판 만큼 딴 데 가서 싸게 사는 아주 이런 그렇지만 미래에는 조금 더 나은 입지에서 이제 상황을 맞이하는 거니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 자 평수 늘리기는 가령 30평에서 40평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같은 하락기에는 이 격차가 줄어요. 격차가. 그리고 잘 가서 보게 되면 이 시장에 간단하게 어느 뭐 정보 사이트에 올려놓은 매물이 가령 10억이라고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가면 매물이 올려놓지 않은 그런 물건이 몇 천만 원짜리 싼 것들이 늘 있어요. 올리지 않은 물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큰 평수가 좀 싸게 나온 것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으니 이 1주택자의 활동성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그런 변신도 필요하다입니다. 다주택자는 이제는 이 다주택자의 다자가 원래 개념으로 되돌아왔어. 이 다자가 원래 마늘 다자인데 3부터 쳐야 되는 3부터. 근데 정부가 2주택자부터 다주택자로 편입을 해서 온갖 지금 이제 고초를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개념이 3자부터 되돌아왔다. 다행히 2주택자는 버틸 여유가 생겼다. 어디서? 종합부동산세에서. 그죠?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제는 2주택자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니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1주택자처럼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흐름은 지나친 다주택자, 뭐 3주택자 이상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2주택자로서의 길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은 든다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너무 앞단에다 많이 써버려서 어떻게 구성을 할까 지금 머리가 빨리빨리 회전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늘상 얘기하는 서울지도를 폈습니다. 늘 얘기하는 서울지도. 그래서 서울지도는 한가운데 한강이 강남과 강북을 양갈래로 가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뭐 입에 달고 사는 것이 강남과 강북이다라는 차원에서 이 한강의 변신이 앞으로 10년간 무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강의 변신은 늘상 얘기하는 이 한강에 접해서 사는 가치는 W, 이 W자 웰스의 프리미엄을 누리고 사는 건데 어디서 살 거냐 해서 다시 한번 한가운데 있는 용산과 압구정의 게임이고 반포가 바치는 트라이앵글의 이런 흐름을 가져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왼쪽 서쪽에는 여의도가 있고 동쪽에는 성수가 있다. 성수
건대, 자양동 요 일대의 변신 또한 향후 우리가 10년 안에 이루어질 핵심이다. 그리고 이제 한강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 하겨울에 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 대치 도곡에 있는 타워플레이스 옆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성성경 미도 건너편에 음마아파트의 사업성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만 여기가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저 지하철 타고 가실 때 건너편에 쌍용 아파트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쌍용 아파트 뒤에 우성 아파트, 여기가 재건축이 되게 되면 저쪽에 이제 동쪽에 탄천과 이쪽 우리 하겨울 조망권 이런 조망권들을 쫙 갖게 되면 저 자리가 탄천과 양재천 요 세택 이런 부지까지 앞에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남쪽 조망뿐만 아니라 동남향 조망이 아주 좋은 자리로 발전하는 것이 요 대치쌍용입니다. 대치쌍용 우성. 다시 한번 나갈 때 꼭 돌아보고 가세요. 괜찮은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향후에 아직 착공을 안 했지만 위례신도시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체크를 안 하고 있는 위례신사선이, 그죠? 위례에서 여기 이제 송파 헬리오시도 찍고 여기 하겨울역에서 삼성역, 봉온사, 청담, 그래서 위례, 그러니까 신사니까 신사역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하겨울역이 환승역이 되면서 바로 다음 역이 이제 삼성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미도가 됐던 음마가 됐던 쌍용이 됐던 다 이 북쪽으로 가는 라인을 확보하게 된다. 한마디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는 생각에 14분, 한 장당 1분씩 1분. 자, 용산은 한가운데 공원이 90만 평입니다. 90만 평.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용산 공원 주변에 동쪽에 한남 뉴타운, 유엔사 빌리지, 수성부 이런 자리들이 개발되면 2만 세대, 남쪽에 한강 맨션부터 신동아까지 해서 7, 8천 세대, 서쪽에 뭐 국제 업무직을 비롯해서 전면 요 구역까지, 그다음에 삼각지까지 여기 합쳐서 도 거의 한 10,000세대, 그죠? 10,000세대 이 국제 업무직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제 기대치가 서울역 뒤쪽에 서계, 청파, 원효, 이 청파에 지금 신통기획, 그 숙대 바로 위에가 이제 신통기획 그 1차로 선정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빨라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후암동까지 여 일대가 4만 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로 변신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만 가구 이상이니까, 그죠? 신도시급의 새 아파트로 변신하는 어마어마한 지역이 용산이라는 걸 다시 한번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 나가실 필요가 없고 3만 8천 가구짜리 고향 창릉보다 더 큰 그런 세대수의 용산이 자리 들어온다라는 관점에서 꼭 멀리 나갈 필요 없이 용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용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원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가치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 가면 되냐면 올림픽공원 옆에 가면 돼요. 둔촌주공, 올림픽 선수촌 가면 되지만 거기는 입지가 중심은 아니잖아요. 중심은 아니. 물론 좋은 데지만. 자, 그래서 서울의 한가운데 너 나가서 전국의 중심, KTX를 통해서 전국의 중심, 용산역, 서울역, 더 나가서 글로벌시티, 서울의 중심, 글로벌시티. 왜 그렇습니까? 미국 대사관이 오면서 국제업무지구가 열리면서 뭐 최소한 또 여기 뭐 있습니까? 뭐 군대를 가긴 하나 BTS 하이브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하이브 BTS 아미가 전 세계 아미가 용산으로 성지순례로 오지 않겠나 이런 또 예상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트라이앵글 중에 제 개인적인 선호도상 3군데를 찍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선호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용산에서는 최고의 발전이 있을 곳으로 기대되는 것은 신동아 아파트다라는 것을 제가 이미 누누이 강조를 해서 저기야말로 최고의 입지다, 신동아. 그 다음에 반포에서는 신반포 2차, 바로 뒤에 이제 신반포 4차가 있고, 하지만 이 신반포 2차가 반포가 새 아파트로 한강변이 다 바뀌었을 때 결국은 중심이 누구냐, 중앙이 누구냐에 따라서 최고의 가치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신반포 2차. 압구정에서는 구현대가 한가운데 있고 좋지만 여러 가지 사업성을 고려하면 신현대 아파트가
R자가 될 거다라고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요 세 군데를 신시 삼형제라고 해서 제가 선정을 해 놓았죠. 예. 자, 압구정은 한가운데 구현대가 제일 좋은 그 3지구 제일 좋은 자리가 되긴 합니다만 저거는 통과해야 될 일이 많아요. 이 한가운데 공원을 만들고 그죠? 이런 것들까지 다 해결해야 될 일이 많고 11개 단지가 통합을 해서 가야 되고 이 단지 내에 이런 공원을 출입하는 이런 도로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외부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우리 단지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고급 커뮤니티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신현대 아파트는 한강 조망이 아주 좋은 데다가 여기 옆에 바로 초등학교가 다시 만들어지고 그죠? 그러면 초중고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서울시 땅, 서울시 주차장을 공원으로 만들어준다네요. 3,000평 정도. 그래서 최고의 수혜자는 신현대 아파트다. 어떻게? 한강공원과 함께. 구현대와 이 한양 이쪽 라인은 한강공원이 없어요. 근데 이 신현대는 이 한강에 접한, 물론 이제 미성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치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 자리가 괜찮다. 자, 여의도에서는 7,746가구 누구 키가 제일 크냐? 키는 누가 제일 크겠습니까? 상업지역에 있는 서울 아파트가 제일 크다. 서울 아파트, 공작 아파트, 수정 아파트 대표적으로 상업지역입니다. 근데 수정은 안쪽에 있으니까 빼고 공작도 빼고 안쪽에 있으니까 한강이 안 보여 일단 게임할 때. 그러니까 이건 빼고 그럼 서울 아파트가 현재 상태에서는 제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서울 아파트가 조망권에서는 최고냐? 그건 아니고 앞에 가리는 자가 있다. 그 자가 누구냐? 모카 아파트다. 그래서 조망권으로만 따지면 여의도에서는 모카 아파트가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카가 최고다. 왜 그러냐면 바로 남쪽으로 여의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게 한 500m 됩니다. 500m 63빌딩까지 한 500m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이 뻥 뚫려 있는 상태에서 한강과 이 공원을 이렇게 동남향으로 볼 수 있는 자리적인 가치를 보게 되면 모카가 최고입니다. 바로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요 자리가 모카다. 이 뒤쪽이 이제 서울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각도의 가치를 갖는 게 모카 아파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현대라는 백화점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 물론 지하철 접근성 면에서는 제일 좋은 것은 광장미성 여의도역 라인이 됩니다만 이쪽은 이제 그런 한계가 있으니 색강 한계가 있으니 그쪽보다는 저쪽 한강 쪽이 낫겠다. 자, 성수로 왔습니다.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뒤쪽에 있는 하나 갤러리아 포레, 그다음에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아크로 서울, 그다음에 여기가 요 빈 땅이 하얗게 된 데가 이제 부영이 주상복합하고 호텔을 지을 자리에 여기 부영이 가면 이제 펜스 쳐놨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트리마제입니다. 트리마제. 요렇게 니은자로 쭉 내려와서 니은자로 가면서 여기가 8,200세대. 저거 다 합치게 되면 거의 10,000가구짜리 부촌이 한강변에 서울숲공원에 도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단지는 뭐니 해도 1지구가 제일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1지구가 이 끝자락에 영동대교예요. 영동대교. 자,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 성수는 지금 건축 심의 단계예요. 그래서 잘하면 좀 서두르면 내년도에 사업생 인가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년도에 1, 2, 3, 4지구 똑같이 내년에는 사업생 인가가 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생 인가가 난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업생 인가가 나면 사업생 인가는 건축허가예요.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빨리빨리 서두르면 되는 거니까 그 단계가 성수다. 그래서 여기엔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와 100% 일치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10년 전의 그림이어서 강변북로 지하하면 사실상 무산된 거로 보고 여기는 무산된 거로 보고 물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 통로는 만들 것으로 예상이 드나 이 자체는 불가한 것을 보고 여기서부터 이게 트리마제라고 하게 되면 1, 2, 3, 4 이렇게 여기가 영동대교 요 그림으로 진행되는 게 성수다. 저기가 되게 되면 평당 이미 이 아크로가 1억이니까 그 라인에서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건너편이 바로 이제 압구정 한양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반포를 잠깐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신반포 2차 말씀드렸는데 4차가 뒤에 있고요. 반포 중 1단지
3주구가 있습니다. 3주구 뒤쪽에 22평짜리 3주구. 그다음에 방배 쪽이 있습니다. 방배 5구역 이런 데는 이제 내년도쯤에 분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분양을 할 것으로, 물론 이제 반포중 1단지 여기 앞에 1, 2, 4주구도 내년에 분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원베일리가 거의 마무리 단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신반포 4지구, 요 자리 4지구 여기도 분양을 하는데 이거 분양 별로 안 돼요. 한 200세대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심들은 있으나 반포중 1단지는 한 1,500가구 내외,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아직 나오진 않아서 그 정도의 분양 물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분양가지요. 분양가는 평당 6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베일리 신반포 3차 경남이 5,600 정도의 분양을 했었기 때문에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의 분양가가 나오지 않겠나. 그럼 33평 기준으로 20억 정도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내년에 나온다. 어디와 더불어서 이쪽에 있는 청담 3익과 더불어서, 청담 3익도 분양 물량이 한 200가구밖에 안 돼서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 청담 3익 내년도에 분양합니다. 지금 이제 공사 이미 착공했죠, 그죠? 예, 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우리가 지금 와 있는 이 자리, 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성, 성경, 미도, 자 그다음에 이제 경남 아파트, 현대, 자 요 표시 안 해놓은 거 있는데 여기 지나가면서 눈여겨봐야 될 때가 있어. 개포에서 마지막 해야 될 일, 개포 5단지, 그다음에 요 6, 7단지, 여기 5단지고 여기 6, 7단지예요. 6, 7단지는 통합 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실입니다. 잠실 5단지, 그다음에 장미 아파트 되겠습니다. 한강변에서 사실상 중대형이 더 많은 것은 이 장미 아파트예요. 장미 아파트. 물론 이제 5단지가 워낙 사업성이 좋아서 워낙 가치가 높으니까 그렇지만, 자 그렇지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제일 좋은 자리는 여전히 그래도 이 아시아 선수촌, 우리 옆에 이제 우성이 있습니다만 아시아 선수촌을 체크해볼 필요는 있겠다. 자 그다음에 알게 모르게 이쪽 그 방위역 일대에 재건축 물량들이 꽤 많습니다. 방위역 일대에 여기 오금 현대를 비롯해서 요 대림부터 쭉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시 메인은 올림픽 선수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제 계약률이 100% 될 거냐, 몇 프로 나올 거냐, 둔촌주공, 그다음에 분양을 아직 안 한, 내년에는 할 거로 기대되는 단지가 잠실에 있는 미성 크로바 진주 아파트 되겠습니다. 요거 내년도에 분양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실 진주 미성 크로바, 이렇게 요거 한번 주목을 해봐도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 목동입니다. 목동은 26,000가구인데 저기야말로 이제 안전지단을 빨리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를 빨리 개발하는 게 서울의 주거난을 해결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자, 26,000가구인데 현재 용적률이 1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배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현재 평형대로 하게 되면 26,000가구가 탄생하는 아주 좋은 자리.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목동에 제안을 하면 제발 개발할 때 일방통행로는 양방향으로 바꿔라는 주문은 꼭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방통행로 쉽지 않습니다. 자, 상계동 갑니다. 상계동은 4만 세대가 주공아파트 3만 세대, 민간아파트 10,000가구 대충 이래서 4만 세대가 발전하는 건데, 이 노원역에서 1차 마주하게 되고 창동역 접근을 따져서 고려해야 될 상황입니다. 창동역 접근성, 아까 얘기했던 창동역 DTX 관련해서 접근성을 고려해야 된다. 자, 노량진은 제가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노량진이야말로 역시 이제 메인은 1구역이죠. 1구역인데 1구역의 사업성도 좋고 물량도 많고 아주 괜찮은 자리가 1구역이 되겠습니다. 3구역은 이제 자리는 괜찮은데 사업성이 조금 안 좋은 자리고, 어찌됐건 이 노량진은 1, 2년 안에 다 분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노량진의 관심은 충분히 유효하다. 지금 분양시장이 이렇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노량진은 분양받으면 마포나 옆에 있는 흑석까지 그런 가치는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당장 침체됐더라도 1, 2년 안에 노량진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3기 신도시가 아까 35만 가구, 김포까지 포함해서 대략 4만 가구 얘기했지만, 이런 바닥에 있는 이런 그 화성, 진안, 봉다 이런데 서울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거의 인천, 9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다시 한번 공급이 확충돼서 시장이 평정될 거라는 생각은 제발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서울의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입니다. 일부는 가겠으나, 자 그래서 서울의 문제는 다시 한번 서울에서 그럼 뭘로 재건축 재개발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당에서는 판교 주변에 아까 얘기했던 성남역 주변에 판교 임해 이 라인의 가치는 다시 한번 확연히 높아질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신분당선과 GTX까지 하게 되면. 그러나 이제 여전히 관심사항은 신분당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자역 배후, 그다음에 미금역 이쪽에 뭐 롯데라든가 롯데성경이라든가 이런 자리들은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일산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 대곡역을 어떻게 빨리 갈 거냐, 대곡역을 어떻게 빨리 갈 거냐가 관건이 됩니다. 3호선을 따라서 기존에 이제 여기 뭐 백석이든 백석 마두역 요 라인, 그다음에 이 호수공원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가치가 반영이 되면 이 3호선 라인에서 충분히 이 주염역 앞쪽에도 이제 가격이 좀 더 뭐 한 1억 원 이상 비쌉니다만 이쪽에 마두 쪽에 관심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입니다. 광명은 이제 시간이 끝나는데 1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마지막입니다. 자, 광명은 이제 기존의 뉴타운과 그다음에 뭐 철산, 한, 주공 이 재건축들이 1차 개발이 발전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단계로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이 광명역의 가치. 이 광명역의 가치는 향후에 대략 뭐 한 4, 5년을 잡으면 이만한 환승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광명역을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광명역의 중심을 꼭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 뒤쪽에 광명 시흥 신도시 뒤쪽에 7만 가구가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광명의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서울의 26번째 구는 구리가 있는데, 구리야말로 꼭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자리다라고 보면 되고, 자, 구리에 관심을 가질 때 딱 붙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입니다. 여기입니다. 다산신도시 진건지구는 아주 새 아파트로 아주 쾌적하게 녹지도 잘 만들어져 있고, 왕숙천 조망에 현대 아울렛까지 아주 잘 발달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암사에서 바로 이 토평으로 넘어가면 이제 장자 이사거리 여기 한번 쓰게 되고, 구리역에 서게 되고, 여기 도매시장 사거리 동구릉에 쓰게 되고, 다음 역이 다산역이에요. 다산역. 자, 그래서 이 다산신도시에 대한 관심 꼭 갖기 바랍니다. 다산신도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예요. 그래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중에 제일 큰 게 하남 미사 38,000가구짜리, 다음에 다산신도시가 32,000가구짜리. 그래서 이 다산신도시에 대한 관심도 구리와 더불어서 관심을 갖게 되면 아주 괜찮은 입지로 될 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